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명룡대전 성사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인천 지역구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 장관은 최근 주변에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센 상대와 붙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명룡대전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원전 예산 몽리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산자위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원전 예산 1,820억 원을 단독으로 삭감 의결했습니다. 이 중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거나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 사항도 있어 국민의힘은 보복성 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암컷 그리고 짐승입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동물의 왕국에 비유하면서 동물농장에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는 건 잘 없다고 해 여성 비하 논란을 불렀습니다. 민주당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며 최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총영길 1패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개인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가려보겠다며 수사심의위를 소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원, 교수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결정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한 여성으로부터 사생활 관련 글과 동영상을 폭로당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최근 불법 촬영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찍은 걸로 보고 있지만 황 씨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번엔 무기한.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행하는 민노총사나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내일부터 무기한 2차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노사는 인력 감축 문제를 놓고 오늘 오후 4시부터 막판 협상을 가질 예정인데 결렬될 경우 내일부터 출퇴근길 지하철 혼잡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슈퍼 빅 텐트를 치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자라는 말씀은 쭉 오랫동안 하셨었고, 다만 이제 최근처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한 건 최근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나 여건은 이재명 단이다, 개딸단이다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초까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김영계 이상민 의원을 초청하신 배경 따로 있을까요? 그분도 역시 굉장히 생각이 거의 똑같아요, 생각이.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대전을 찾아서 탈당 임박 관측이 나오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강연을 듣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혁신은요 오늘 오후 대전 카이스트를 찾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전이 지역구인 이상민 의원이 최근에 탈당을 넘어서 이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던 이 민주당 내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연은요 이 국민의힘 혁신위 요청으로 성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의원이 5선 국회의원으로서 경륜도 갖췄고 또 현재까지는 아직 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당 밖의 이 새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 강연 초청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당의 공식 행사에서 이 민주당의 비명계 현역 의원 만나는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혁신의 키를 진 인요한 위원장과 민주당과의 결별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이상민 의원이 만나는 자리인 만큼 오늘 강연이 단순히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 교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의원의 향후 정치 행로 결정에도 변수가 되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일단 오늘 만남이 국민의힘 입당과 연결지어 해석되는 것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 평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면 발제하고 토론하고 싶었다는 뜻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이 위해서 필요하고 또 그래서 제가 또 그 취지에 공감하고 제가 또 평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면 발제하고 토론하고 싶었다 이런 뜻에서 한 것이고요. 뭐 입당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런 관측도 이제 있긴 있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그 자리는 뭐 순전히 그 제가 본 그 국민의힘 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결함이라든가 한계 그리고 혁신이가 좀 맡아서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혁신이가 성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어느 혁신이든 그래도 성과를 내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도 또 다른 정당에도 좋은 쇼크가 되고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네, 인요한 위원장 역시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자신이 결정할 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 위원장의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처음 제가 뵀는데 그분도 역시 굉장히 생각이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저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오늘 거의 똑같아요. 생각이. 국민의힘과 연대할 수 있다고 보시죠? 그거는 제가 결정할 바가 아닙니다. 나라 사랑하고 당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 그거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닙니다.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강하게 거론이 되니까 민주당 안에서 그것만은 말리고 싶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 내 또 다른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의 발언입니다.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건 제발 좀 말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동안 이 의원이 민주당을 비판해온 목소리와 소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김 의원은 이 다른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상민 의원에게 우리 당의 나무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제가 만약에 당대표였다면 바로 전화하든지 이상민을 지었고 찾아갑니다. 무슨 소리냐. 당신이 지금까지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소신 발언한 게 국민의힘 가려고 한 거냐. 당신이 공천하는 데서 불이익 이건 내가 책임지고 맡겠다. 아니면 무슨 지역구 가서 누가 데모를 하고 막 편파적으로 공격을 하던 이런 건 내가 막을 테니까 우리 당에 남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민 의원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슈퍼 빅텐트론 이걸 얘기를 해서 눈길을 모았는데요. 국민의힘이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도 접촉을 해서 연대를 제안한 그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양향자 대표는 예전에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이후에 이제 탈당을 했었죠. 어제 한 라디오에 나온 양향자 대표는요, 국민의힘에서 연대 제안을 받은 건 사실이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양 대표는요, 이 국민의힘에서 함께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는 쭉 오랫동안 해왔지만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이야기를 한 건 최근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고위급 대부분이 이 제안을 했다라고 부연하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의 연대는 제가 반도체 특유위원장 맡았을 때 이제 그때도 연대였죠. 함께 하자. 이제 함께 하자라는 말씀은 쭉 오랫동안 하셨었고 다만 이제 최근처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한 건 최근입니다. 그 보도에 보니까 고위급 관계자라고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건 도의에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언뜻 떠오른 게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님도 뭐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인요한 위원장? 대부분 그런 말씀을 일단 하신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국민의힘 혁신위도 이 양향자 대표의 초청 강연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펼쳤다는 그 슈퍼 빅텐트론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에도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있다면서 야권 인사 영입 등을 포함한 이른바 슈퍼 빅텐트론을 펼쳤습니다. 이 선거 때면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정당이나 계파가 한 지붕 아래 모이는 빅텐트론이 등장하곤 하는데 김 대표는 더 나아가 슈퍼 빅텐트론을 제기한 건데요. 수도권 위기론을 타파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등 총선을 앞두고 부는 제3지대 바람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표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청년들의 내일, 나라의 미래가 달린 선거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슈퍼 빅텐트를 치겠습니다. 보수적 인사의 영입 못지않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모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부정부패 정당이 되어
개딸들에게 휘둘리는 지금의 민주당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슈퍼 빅텐트론이 이 정치권의 인재, 그러니까 뭐 전현직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만 뜻하는 건 아닐 겁니다. 실제로 이 스타 건축가로 알려진 분이죠.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가 국민의힘으로부터 1호 영입 인재 제안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또 밝혔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유 교수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의 연락을 받고 만남까지 가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이 메가시티가 총선 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도시공간 전문가인 유현준 교수의 영입이 이루어진다면 총선은 물론이고 정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현준 교수는요, 이제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대중적인 지도가 아주 높은 이른바 스타 건축가입니다. 하지만 유 교수는요, 이 국민의힘의 영입 제안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이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유 교수는요, 제가 정치에 뜻을 두던 사람도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봉사를 하고 싶다면서 저라도 중간 가교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어느 한 진영에 속해서 봉사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축으로 집중을 해서 국위 선양하는 데 쓰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의원님, 김기현 대표가 이제 저희가 보통 빅텐트론은 좀 들어봤는데 슈퍼 빅텐트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슈퍼를 붙인다면 좀 더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예를 들어 극단적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념적 지향에서 굉장히 자신들과 다른 지형에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비민주당 내지는 비이재명계라면 한데 연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슈퍼를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빅텐트론은 뭐 언제나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보니까 인재 영입이라는 그런 그 측면에서도 플러스 시킨 것 같아요. 보통 빅텐트 그러면 정파적인 어떤 그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 교수 같이 전혀 이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한 전문가들 그룹 같이 인재 영입을 하는 것도 슈퍼 빅텐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슈퍼 빅텐트가 지금 김기현 대표의 뜻대로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게 사실 이런 빅텐트 연합 이런 것도 감동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공학적으로는 기계적으로 산술적으로 1+1은 2다라고 국민들한테 내놓으면 아 이게 정치적으로만 뭉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으므로 지금은 일단 개념적으로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빅텐트, 그러니까 뭐 이렇게 텐트를 쳤을 때 어떤 그 효과가 있으려면은 가장 여당에서 쳤을 때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와야 돼요. 국민의힘과 어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기에.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뭐 보통은 뭐 40% 50%가 넘는 어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나왔을 때 그 텐트 밑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전반적인 지지율 40%를 넘지 못하는 지지율 하에서는 모이라고 해도 잘 모이지가 않거든요. 그럼 텐트가 쳐질 수가 없다고 저는 보이고 어떤 지금 이 3지대에서 텐트론이 보통 나오는 것이지 여당에서 텐트론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김기현 대표가 그냥 이준석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 좀 견제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의 레토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년 총선에 빅샷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행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총선 등판론에 불을 붙인 이 대구 방문에 이어서 오늘은 대전을 찾았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지난주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방문하면서 총선 출마 가능성을 높였는데 오늘은 대전을 찾았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오전 일정으로 한국어 능력평가센터 개소식에 참석을 했고요. 잠시 후 2시에는 카이스트 국제교류센터를 찾을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정치 행보와 무관한 정책 현장 방문 일정이라는 입장인데 정치권과 법조계는 총선을 염두에 둔 지방 순방 일정으로 해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취임 이후에 한 장관의 현장 방문 동선을 정리한 이른바 동훈여 지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시민들과 3시간 동안 사진을 찍었죠.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자, 오늘 대전 방문 분위기 어땠습니까? 이 대구에 이어서 대전에서도 한 장관은 시민들 환영을 받았는데요. 이 오전 일정이었던 한국어 능력평가센터 앞에는요, 이 한 장관이 도착하기 약 30분 전부터 시민들과 지지자들이 모여들었고, 또 이들은 한 장관이 도착을 하니까 꽃다발을 전하고 사인과 사진 촬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파이팅이라고 적힌 이 플래카드를 손에 든 지지자들 모습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세포 찍어요. 반대로 나오네. 사진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갈까요? 윤경 씨도 아니 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조심. 계단으로 올라가시죠. 날씨가 추우셔서 고생했겠습니다. 고생합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현장 방문이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 행보 스타일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국회 일정이 굉장히 많이 연속되고 있었죠. 아마 다른 전임 법무부 장관들에 비해서 제가 현장을 방문하는 횟수가 적을 겁니다. 그 총선 출마에서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가는 문제여서요. 말씀 제가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제가 조금 달리 말들은 뭐가 바뀌었다 또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저는 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장관 대구에서보다는 총선 출마설에 좀 더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구 방문을 비판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또 반박을 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 지난주 대구를 방문한 한 장관이 서울행 열차를 타기 전에 이 사인과 사진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모여들자 열차표까지 취소를 해가며 3시간 동안 시민들의 요청에 일일이 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민주당에선 이런 한 장관의 모습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안민석 의원은 한동훈의 정치쇼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한 장관의 대구 방문을 총선용 행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안 의원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은 한 장관은 대구역에 계셨던 시민들의 시간이 자신의 시간보다 더 귀하다는 말로 안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어제 안 의원의 목소리와 오늘 오전 한 장관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대구 동대구역의 저 모습은 한동훈의 정치쇼였다고 봅니다. 그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총선이 참 중요하다. 뭐 그 누가 다 모르겠습니까? 그런 이제 대구 시민들의 마음에 쏙 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장관들은 오해 살 만한 이야기를 잊으면 결코 하지 않아요. 그렇죠. 총선 치읓자 이야기도 치읓도 안 해요? 않는 거거든요. 대구 방문하신 것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은 주말에 방문했다. 강동원은 설레였냐 비꼬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금요일 밤에 동대구역에 계셨던 대구 시민들은 다 저보다 바쁘고 귀한 시간이셨을 겁니다. 거기 줄 서 계셨던 분들은요. 제가 별거 아닌 성의를 보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일정 끝났으니까 뭐 기차 끊기면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안민석 의원의 발언 중에서 일부 언론은 이건 사실관계도 잘못됐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민석 의원이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한 장관이 마치 대구를 방문한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사실 일과를 해야 하는 그런 평일인 금요일에 한 장관은 대구를 찾아갔던 겁니다. 한 장관 이번 주 금요일에도 지방을 갑니다. 바로 PK의 한 지역인 울산인데요. 여권 내에서는 한 장관이 총선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고서 결국 이제 전국적으로 바닥민심 탐방에 나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여전히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요. 한 장관의 출마설에 힘을 싣는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전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JTBC에 당에서 한 장관에게 출마를 요구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출마를 권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한 장관이 아직 결론을 내린 건 아니겠지만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여러 조언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안다면서 한 장관이 만약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될 경우 그동안과는 달리 방패가 아니라 창을 들고 본격적으로 싸우게 될 거고 그만큼 전투력도 상승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야당의 공세에 대한 한 장관의 대응은 방패로 한 방어 정도였고 만약에 총선 출마를 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대야 전투력을 높일 거란 얘기인데 그동안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선 한 장관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했던 발언이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위원님에 있는 지역구의 국민들한테 욕설을 문자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누굴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 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이것은 반드시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한 거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넘어갑시다.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그 잘못드린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짚고 한 말씀은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여기는 대정부 질문하는 자리지 답변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자리는 아닙니다.
오늘 한 장관의 대전 방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거는요. 바로 이뇨한 혁신위원장하고 만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앞서 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잠시 후 3시부터 이 대전 카이스트 본관에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만날 예정인데 이 한 장관이 이보다 1시간 앞선 2시에 이 카이스트 본관을 찾을 예정이라서 이 두 사람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 사람이 오늘 일정이 우연히 겹치게 된 걸로 알려지긴 했는데 이 한 장관의 출마설이 다른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 어제 오전 한 장관의 출마설에 환영 입장을 밝힌 이뇨한 위원장의 목소리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총선 역할 어떻게 보실까요? 아직 정식으로 뭐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중도층도 끌어올 수 있다고 좀 보실까요?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분이에요. 저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도 그 인사 일정이 있는데 혹시 만날 계획을? 만나면 좋죠. 좋지만 그 일정을 조금 제가 조정했어요. 왜냐하면 장관님이 먼저 가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의를 좀 그래서 조금 저희들 가는 시간을 조금 늦췄습니다. 여권에서 한동훈 장관과 함께 내년 총선의 또 다른 빅샷으로 평가받는 인물 바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언론들이 일제히 원 장관의 인천 계양,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했던 원 장관과 이 대표의 대결, 가능성만으로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스타 장관 중 한 명이죠. 원희룡 장관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나왔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원 장관이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며 이 대표 저격수 역할을 한 만큼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정면으로 맞설 적임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원 장관도 만약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면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센 상대와 붙고 싶다는 말을 주변에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와의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지난 7월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며 이 대표를 겨냥했던 원 장관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이뇨한 위원장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을 험지로 가라, 이렇게 지금 희생을 요구를 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데, 사실 인천 계양을 19대 총선 이후에요, 줄곧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지역입니다. 여당으로서는 험지 중에 험지로 꼽힙니다. 맞습니다.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는 과거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5번이나 국회 입성에 성공한 민주당의 전통 강세 지역으로 꼽힙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뒤에 그해에 치른 6.1 보궐선거에서 이곳에 출마를 해서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 있고 계양 지역 현안 등을 외면해왔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충분히 보수표를 결집하는 것과 함께 부동층의 표심까지 잡아낼 수 있을 거란 계산으로 원희룡 장관을 출마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원 장관의 한 측근은 현재 원 장관의 입장은 당이 원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선당 후사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서 개인의 승패를 떠나 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몸 던지는 희생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원희룡 장관과 이재명 대표 간의 빅매치, 사실 아직까지는 가능성일 뿐인데요. 이 여권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반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인천 계양을은 애초에 이 대표에게 연고도 또 명분도 없는 상태인데 구태여 이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이 이곳까지 가서 이 대표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거나 혹은 이 당의 소중한 자산인 대권 주자를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 등이 나온 겁니다. 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장관께서 선택하셔야 할 문제겠지만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객공천이라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고 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당의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자산이시고 향후 또 대권 주자이신데 글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소비되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원 장관이 이 개항을 해 출마를 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원 장관이 낙하산 공천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만큼 지역 정서상 이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김영진 의원은 원 장관의 개항을 출마설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엔 한 장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장세동 정도의 호위무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과연 그분이 정치에 맞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전두환 대통령 때 장세동 멋지고 힘있고 세긴 하지만 과연 그분이 우리 그 어려운 서민과 국민들이 사는 모습 속에서 고통과 고난 이런 것에 대한 과연 고민이 있을까? 타워팰리스에 43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과연 그랬을까? 원희룡 장관도 아마 출마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아요. 본인이 판단해서 뭐 이재명 대표와 개항해서 한번 붙어서 본인의 가치를 세우고 대통령 후보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천 개항을에 나서서 이재명 대표하고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막 완전히 언론의 보도가 다 일제히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건 오히려 원희룡 장관을 사지로 몰아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 김용태 최고 청년 최고의 말처럼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자객공천으로 쓰일 만한 정치인은 아니라고 보여요. 어찌 보면 대권에도 도전을 했었던 분이고 현직도 장관이기도 한데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이제 본인의 의지를 밝힌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센 사람과 붙어서 본인 또 거기서 이긴다고 한다면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와 붙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히 이재명 대표와 선거를 상대방으로서 붙겠다는 것 외에는 그러면 계양구 주민들은 어떤 그 혜택이 있는 것이죠. 어떤 계양구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보고요. 뭐 더 어찌 보면 좀 명분이 있는 지역구로 가셔가지고 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원희룡 장관이라면 최근에 어떤 메가서울이라든지 지금 뭐 여당에서 최근에 정책을 제안했던 이런 것들을 한다면 김포라든지 본인이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 어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은 5번 선거에 나와서 5번 다 승리했습니다. 양천구, 사실 양천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불리한 지역이었거든요. 국민의힘에. 그런데 양천구에서 내리 3선을 했고 또 제주도지사도 2번을 했습니다. 사실 한 번은 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고 한 번 무소속으로 했지만 제주도가 지금은 사실 이쪽 보수 정당한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험지에 나와서 어쨌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력을 쌓아온 사람이 지금 다시 이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해서 정말 편한 지역에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양천구를 또 다시 간다는 건 그것도 양천에서 희망을 품먹고 열심히 해왔던 그런 정치 후배들한테 또 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근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또 민주당 주장처럼 아니 여기 와서 무엇을 하겠냐는 것이냐라는 것을 사실은 지난 2년 전에 똑같이 이재명 후보가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이재명 후보 역시 개항에 전혀 연고도 없고 하지만 자신의 결과적으로는 방탄을 위해서 의원 배지가 급하게 필요했고 그런 정략적 이해관계로 지금 이 개항을 이용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그 개항과 관련돼서는 그 문제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적 그런 포지션이 충분히 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또 다른 지역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들이다. 즉 뭐 한동훈 또 원희룡 이런 그 이름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금 사실 차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없거든요. 스토리가 없고 단지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이야기만 있으므로 이것이 계속 끌려다니는 어떤 이슈가 되지 않으려면 민주당도 보다 더 이런 그 활기찬 그런 움직임, 어디에 간다, 어디에 안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와야지만 이슈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개항 출마를 이제 방탄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개인 의견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으로 질타를 받았던 민주당 이번에는요 여성 비하 논란에 또 휩싸였습니다.
친명 강경파이죠. 민영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나온 이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 전 의원은요, 지난 일요일 광주에서 열린 민의원 이 북콘서트에 이 같은 당 김용민 의원과 이제 함께 참석을 했는데, 자, 문제의 여성 비하 발언은요, 사회자가 이 현재 한국 정치가 영국 작가 이 조지 오웰의 소설인 이 동물농장에 나오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자 이제 여기에 이제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 공화국이 아니냐 이러니까 최 전 의원이 이 윤석열 정부는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됐다면서, 그 다음에 동물 농장에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것은 잘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설치는 암컷이라는,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네, 이 최강욱 전 의원은 여성 비하 발언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은 윤석열 일가로 표상되는 이 무도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가해자가 되고 싶다면서 당한 것 이상의 피해를 꼭 돌려줘야 되지 않겠냐고도 말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짐승들을 길들이기가 어렵다면서 왜 소에다가 콧뚜레를 뚫는지 알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최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자 사회자가 이 술도 안 드시는데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냐고 다소 당황해하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친 발언들이 나오는 동안 이 동석해 있던 민주당 의원들 어떤 반응을 좀 보였습니까? 네, 이 뭐 제재하거나 그런 반응은 없었는데 최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이 나오자 김용민 의원과 민영배 의원은 말리기는커녕 함께 웃었습니다. 객석에서도 폭소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청중 가운데는 민주당 소속의 강기정 광주시장과 송갑석 의원을 비롯해서 양정숙 의원이나 강민정 의원 같은 여성 참석자들도 있었는데 이 발언을 제지하는 움직임 없이 대부분 웃고 박수를 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 전 의원이 설치는 암컷 발언을 한 직후에 암컷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라면서 단서를 붙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수습을 하지는 못하고 그냥 해명을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최 전 의원이 암컷 이런 표현을 쓴 거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최 전 의원은 올 초에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암컷 보호에만 열중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2월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 촉구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최 전 의원은 당시 현시국을 규정하는 명언이 있다면서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라는 유시민 작가의 말을 소개를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를 코끼리에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최 전 의원은 인터넷에 한 마리도 부담스러운데 암놈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바람에 라는 댓글이 있었다며 지금 코끼리가 하는 일은 암컷 보호에만 열중인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제되지 않은 그런 거친 발언 의원 시절에도 문제가 됐고, 최 전 의원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의 소속입니다. 의원 시절에도 좀 험한 입으로 솔직히 좀 유명했죠. 네, 이 당 징계 절차까지 밟았던 성희롱 발언 의혹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이죠. 이 최 전 의원이 당 동료 의원과 이 보좌진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하던 도중에 불거진 일이었는데요. 본인은 이제 성희롱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당시 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사건 발생 50여일 만에 만장일치로 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 전 의원이 재심을 신청한 이후 지금까지 이게 결론이 나지 않아서 사실상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짤짤이하냐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면 김남국 의원에게 네. 여성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사과문에 MBC가 없는 거죠. 서로 감싸려고 하면서 일만 더 키우고 창피하죠. 솔직히 모욕적이고 우리 당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가 되게 수치스럽고요. 최 전 의원의 발언 알려지니까 여당에서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SNS에 잊힐만 하면 습관처럼 다시 도지는 민주당의 막말 본능 비하 발언이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최 전 의원의 발언 당시에 민영배, 김용민 의원 등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구시대적 성인지 감수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원인 최강욱 전 의원의 막말을 보고도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날을 세웠고요. 이민자 의원은 민주당의 청년 비하 현수막도 가관이었는데 여성 비하도 가관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은 여성 비하 발언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별도의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여당에서 나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님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비하 발언, 거기서 박수 쳤던 여성 의원님들 반성하셔야 되고, 이런 당신들이 했던 말들이 도끼가 돼서 돌아갈 것입니다. 말 조심하세요.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박원순, 안희정, 오고든 이런 성범죄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가의 간사님이 2시 20분에 이제 소통관에 가서 정리된 입장을 이야기할 겁니다. 해서는 안 될 막말이죠.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정경희 간사님 상세히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이슈가 된 최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이 최근 들어서 끊이지 않고 있는 민주당의 막말 논란에 더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어린 놈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한 장관을 금수로 지칭하는 등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죠. 민주당 지도부 앞서 나온 이 청년 비하 발언 때는 늑장 대처를 했다 이런 비판 휩싸였는데 이번 여성 비하 논란에 대해서는 또 즉각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최 전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민주당은 잇따른 논란을 의식한 듯 발언을 조심해달라는 경계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를 뜻한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할 때 대통령실 뭐 화보집이라든지 아니면 국정농단이라든지 비선 실세라든지 이런 단어를 통해서 비판을 해야지, 이런 암컷이란 단어를 썼을 땐 다른 사람들도 불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써서는 안 되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고, 김건희 여사를 비판은 하되 비호하거나 증오하진 않아야 된다. 원내 지도부에서 논의된 사항은 없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지지자분들,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발언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민주당 강경파의 입이 언제든 총선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 여전한데요. 대표적 사례 중에 또 다른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탄핵 발언들입니다. 이 문제의 여성 비하 발언이 나온 민영배 의원의 북 콘서트에서는요. 반윤연대를 위해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오늘 이 송영길 전 대표도 말을 보탰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까지 고려해서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 탄핵론에 가세를 한 건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이미 정치적으로 지금 탄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무능과 부패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임계점을 향해 끌고 있다. 12월 달에 쌍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가 바로 이 탄핵의 그 분노가 폭발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이다. 저는 200석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제 입에서 나가지 않는 탄핵 이야기는 당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등 이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런 주장에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이래저래 민주당 내부가 소란스러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네, 이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최근 당내 중진을 포함한 몇몇 의원들에게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화일보는 이낙연 전 대표 측 관계자를 인용해 이 친명계가 내년 총선에서 대거 공천을 받았을 때 거기에 이낙연 전 대표를 용병으로 불러 지원 유세를 하라고 하면 그것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도덕성과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뛰는 총선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억압되고
정책이나 비전을 위한 노력이 빛을 잃게 됐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 또는 제3지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가 오는 28일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개최하는 토론회 기조연설을 맡을 예정일 가운데 구체적인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을 했죠. 바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의원 시절의 대표적인 친명 강경파원으로 그렇게 분류가 됐는데, 최 전 의원이 지난 일요일 F 콘서트에 나와서 윤석열 정부를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암컷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여성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고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즉시 최 전 의원한테 엄중 경고했다, 이런 입장을 민주당이 냈습니다. 자,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강욱 전 의원이 뭐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비판을 하는 것이, 저는 이게 뭐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해받을 수 있는 얘기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 물론 그 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뭐 동물농장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 얘기였다고 하더라도 굳이 여기에 대해서 뭐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굳이 이러한 표현까지 했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최강욱 이제는 뭐 민주당 의원이 아니시니까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어찌됐건 간에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절대 민주당 이미지에 도움은 하나도 안 되거든요. 중도층에서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 자리가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라고선 치더라도 요즘에는 다 유튜브로 생방송 하지 않겠습니까? 다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사석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사석에서도 솔직히 쓰면 안 되는 단어죠. 그렇지만은 저는 최강욱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중해 주시면 좋겠고, 어찌됐든 간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빠른 수습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례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암컷이라고 한다면 여성에 대한 멸칭입니다. 단순히 멸칭을 넘어서 혐오 발언이죠. 거의 범죄에 가깝습니다. 성이나 또는 인종이나 또는 나이나 또는 종교와 관련돼서 이 편견을 부추기는 목적으로 쓰는 표현은 우리가 혐오 발언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또 이것이 법적으로도 제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이 최 의원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배우자나 혹은 딸에게 암컷이라고 누군가 표현한다면 최 의원 본인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고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는 당이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당사자에 대한 경고만으로 이것이 끝날 문제인가?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통칭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멸칭한 것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끊임없는 사실 그런 어떤 표현들이라든지 또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그것이 제대로 이 당에서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터져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진짜 이 총선을 앞두고 정말 또다시 네거티브를 할 건가? 또 이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서 아까 사무총장 잘 말씀하셨지만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저 처음부터 밉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나오는 이런 멸칭들이 과연 앞으로 총선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중도층을 생각하고 정말 전체 국민을 생각한다면 경고가 아니라 당에서 사과를 하고 본인도 사실 정식으로 당사자, 즉 윤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를 해야만 이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종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도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네, 이 이재명 대표 이 대장동 등에 관한 재판이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이 되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오전 8번째 공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법원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요, 오늘도 역시 이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 출석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수사라인에서 배제된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재판받길 원하셨는데 제대로 된 당무 수행 어렵다는 거 실감하십니까? 저희도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상대로 검찰의 신문이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 측 신문을 마무리하고 이어 이재명 대표 측과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대표가 직접 나설지도 주목이 됩니다.
이 대표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이 증인으로 나온 유 전 본부장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표 지난 4월 진행된 선거법 재판에서 웬만해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뭐 하나만 물어보겠다며 유 전 본부장을 향해 말문을 열었고요. 많이 힘들죠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이 힘들지 않다고 응수하면서 초장부터 신경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대장동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최종 수혜자로 꼽히고 있는 인물은 바로 송영길 전 대표인데요. 돈봉투 수사에서 확산된 이른바 이제 외곽 조직 후원금 논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송 전 대표 막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발됐습니다. 네, 저희도 어제 전해드린 대로 송영길 전 대표는 앞서 자신의 외곽 조직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수사는 불법적인 별건 수사라며 이 수사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의 바탕이 된 후원금 내역을 돈봉투 수사를 통해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검찰은 돈봉투 의혹과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 후원금 관련 의혹은 한 덩어리를 이루는 범죄 혐의여서 직접 관련성이 충분하다, 적법한 수사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관련해 어제 수사심의위에서 사건을 다룰지 여부를 논의하는 부의심의위가 열렸고요. 검찰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이 송 전 대표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논의를 했는데 수사심의위는 열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송 전 대표의 요청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은 송 전 대표를 향한 뇌물 혐의 수사, 그러니까 송 전 대표는 이거 별건 수사다,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검찰의 수사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고요. 결국 검찰이 이제 한 덩어리로 보고 있는 돈봉투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 돈봉투 녹취록에서 시작된 이 검찰 수사가 송영길 전 대표와 이 당시 경선 캠프 그리고 그 주변으로 유입된 정치자금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을 이 불법 자금의 창구로 지목을 하고 자금 출처와 용처 전반을 훑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 송 전 대표가 요청을 했던 수사심의 소집이 기각이 되면서 검찰은 이 해당 수사에 대한 동력을 얻은 상황이고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요, 검찰 측이 이 수사심의 소집 요청이 기각되도록 힘을 쓴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의 영향력이 강하고 검찰에서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일종의 문지기들이 이게 본안에 가지도 못하게 차단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한동훈 전 장관도 이 제도를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기회조차 허용이 안 되는군요. 네. 죄 없는 사람이 왜 수사받는 걸 두려워하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새벽에 출근하시는데 검찰들이 압수수색해서 7명의 수사기관이 들어와서 딸 아들 출근하는데 자기 집을 한번 압수수색 해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는지.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엄청난 타격입니다. 개인한. 어제 돈봉투 의혹 관련 재판도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 법정 증언을 냈는데 그 내용이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박모 씨는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박 씨는 어제 법정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또는 이 강내구 전 강국감사협회장이 돈봉투를 준비해달라는 연락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돈이 필요한 것 같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박 씨는 300만 원씩 들어있는 돈봉투 10개를 준비해달라고 들었다며 이 돈봉투 개수와 액수까지 특정을 했는데요. 이는 앞서 이정근 전 부총장이나 강내구 전 협회장이 박 씨에게 이 돈봉투 개수나 액수까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충돌하는 증언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박 씨는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관련 내용을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공개돼 파장이 일었던 이른바 돈봉투 녹취록 내용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지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어제 재판에서 특히 눈길을 끈 거는요. 검찰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 의원들 명단을 전체를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검찰이 어제 재판에서 돈 봉투를 수수한 걸로 의심되는 의원들 전체 명단을 법정 화면에 띄웠습니다. 해당 21명의 명단은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 예정자 명단으로 검찰은 윤관석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 28일에 열린 해당 모임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걸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전직 보좌관 박 씨에게 저분들이 해당 모임에 참석한 게 맞냐고 물었는데요. 박 씨는 제 기억에 없는 분도 있다. 박정 의원은 회의 장소에서 본 기억이 없고 김남국 의원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고 하고요. 해당 모임 전후로 윤관석 의원이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는 장면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명단에 거론된 의원들 대부분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름이 이제 공개됐기 때문에 또 해명이 나와서 저희가 전해드리는데요. 한준호 의원은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지지 모임 명단을 법정에서 공개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SNS를 통해서 자신은 2021년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이 혐의와 관련이 없는 이름을 법정에서 공개하며 불법 프레임을 씌우려는 저급한 시도다라면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병욱 의원 역시 자신의 이름이 왜 거론된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을 했고요. 안호영 의원도 검찰이 특정한 이 모임에 참석한 적도 없고 어떤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공판에서 공개하는 행위와 이에 대해 확인 없이 이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위는 모두 명예훼손이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돈 봉투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실명을 법정에서 공개한 거 어제가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문제의 의원들은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이 검찰은 앞서 열린 윤관석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돈 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9명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진 재판에서도 의심 정황이 있는 의원들 이름을 부분적으로 공개를 해왔는데요. 그때마다 해당 의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도 예고를 했습니다. 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앞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 자리에서 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며 숫자를 특정하기도 했었습니다. 돈 봉투 수수 의심 의원으로 거론된 김회재 의원과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앞서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회재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봉투 의원님 이름들이 실제로 나왔고 보도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보다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민주당 말씀대로라면 돈 봉투를 주고 한 과정들에서 여러 명이 구속되고 그게 법원에서 다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분은 한 분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할 만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안이죠. 돈 봉투를 받은 20명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었습니까? 이건 이해 충돌의 문제입니다. 그 20명 중에 속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윤관석 의원 기소할 때 당연히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 공소사실을 포함 못했죠? 증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순차적으로 수사되는 문제입니다. 본인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지금 결산 단계에서 법무부 장관에서 내 범죄 혐의가의 증거가 있느냐고 물어본다고요? 진짜 그러시는 겁니까? 없으면은 수사 종결을 하든지 그러면 지금 집어넣지도 못하고 종결도 안 하고 갖고 있으면서 왜 불러 조사도 안 합니까? 지금 이 자리가 의원님을 변호하고 의원님을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공개한 21명의 민주당 의원들 과연 이 돈 봉투 의혹에 연루가 돼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수사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 명단에 친명계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점을 또 주목하면서 이거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21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는 김병욱, 임종성, 김남국 의원 등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이른바 7인회 소속 의원들도 포함이 돼 있고 김승원, 박성준, 한준호, 안호영 의원 등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주요 당직을 맡고 있거나 맡은 적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향후 공천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이들의 혐의 여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가 공천 과정에서 첨예한 쟁점이 될 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관련해 비명계에서는 연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돈봉투 의혹 등을 거론을 하면서 방탄 논란 그리고 도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도덕성은 역대 최악의 상황입니다. 방탄정당, 돈봉투정당, 코인 정당이라는 국민 불신을 그대로 놔두고는 검찰 독재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뭘 기억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 재판받는 거, 이재명 대표 방탄하는 거, 뭐 검찰 수사 관련해서 집회하는 거. 근데 무슨 얘기를 해도 저거 자기 방탄하려고 한 거야. 이 국민들의 인식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우리가 뭐를 해도 이거는 방탄이 되는 거예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막기 위해서 이른바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부를 판단할 이른바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어제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그거 결국 검찰이 힘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사를 보니까요. 이 부의심의위원회에는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15명이 들어가 있고 그 15명을 선정하는 건 말 그대로 무작위로 하는데 거기에 뭐 교사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원도 있고 건축가도 있고 뭐 이렇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계속 강행하기 위해서 이 위원들 선정 단계에서부터 뭔가 손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좀 이 수사에 대해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본인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준다고 한다면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고 싶은데 지금 뭐 거의 8회에서 들어온 지 반년이 다 넘어가고 벌써 7개월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뭐 한 번도 소환 조사조차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무고함을 어떤 식으로든 아마 표현을 하고 싶었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뭐 이 부의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에 손을 썼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컨스피러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좀 그래도 검찰에서 좀 뭐 소환을 몇 번을 하더라도 일단 한번 어떤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들 뭐 검찰청에 찾아가서 2번이나 어찌 보면 퇴짜를 맞았는데 저는 일단 좀 소환을 통해서 검찰에서 어떤 혐의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야지만 뭐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는 어떠한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검찰도 자유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제 기억에는 수사심의위원회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이 인권을 위해서 당연히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하고 그런 제도 자체를 굉장히 옹호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 자체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도 철저하게 이 시스템화 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법무부에서도 그 논쟁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 논쟁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자신이 믿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을 심의해달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도리어 믿지 못겠다고 한다면 송영길 전 대표는 아마 대법원까지도 이제 믿지 않겠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도 이건 무엇 때문이다.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 밑바탕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무엇이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든 어쨌든 어떤 정치인이든 자신이 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사실 이 어떤 과정들을 겪어야지 그때마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 정치인의 말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의자로 조사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정황이 포착이 돼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6월이었는데요. 네티즌 A씨가 자신이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면서 황 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 황 선수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SNS에 이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황 선수는 이 유포된 영상에 대해서 본인이 지난해 그리스에서 축구 선수로 뛸 당시에 휴대전화를 도난을 당했고 그리고 지난 5월부터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었는데요. 또 유포자가 올린 글의 내용은 모두 허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황의조 선수가 사생활을 유포한 네티즌 A씨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황 씨가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을 포착을 해서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속 여성들을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편 황 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네티즌 A 씨도 지난 16일에 구속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황 씨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황의조 선수 측에서도 해명이 나왔죠. 네, 황의조 선수 측은요, 입장문을 통해서 이 해당 동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면서 이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또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영상뿐만 아니라 황의조 선수가 지인들과 나눈 이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이 되는 등 매우 악의적으로 이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애초 이 사건은 황의조 선수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이 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이 황의조 선수의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황 선수의 이 사생활 유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에서는요, 전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마치 이거 진실 공방 같은 그런 지금 모양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피해자 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무시하고 불법 촬영을 반복했다고 전면 반박했는데요. 이어서 이 당초 황 선수가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되기 전에 삭제했다면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 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또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황의조 씨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 촬영한 것도 잘못인데 이후 삭제도 하지 않았고 사실이 아닌 입장을 발표해서 피해자가 마치 합의해서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냐. 황의조는 불법 촬영 문제는 회피하고 싶어하고 불법 촬영이 유포된 것에 대한 애매한 사과를 그런 어떤 상황이다. 또 이 피해자 측은 황 선수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황 선수로부터 영상을 유포한 A 씨를 고소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로서는 정말 당혹스럽기 그지없지만은 고심 끝에 이 피해자가 경찰에 이 A 씨의 불법 유포와 또 황 씨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 정식으로 고소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을 고소를 한 거죠.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에 따르면은 지난 16일 이 유포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일단 유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황 선수 측에서 유포자에 대한 처벌 불원서, 그러니까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또 유포자의 이 진술을 통해 갖게 된 황 선수의 추가 범죄 혐의 의혹 등이 피해자를 정말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황의조 선수는 현재 오늘 밤 9시에 예정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 경기를 위해서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후에 소속팀 복귀를 위해 영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분장실 난동 제압입니다. 슈퍼주니어의 멤버 규현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 그제 막을 내린 뮤지컬 배너의 이 분장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슈퍼주니어 출신 규현 씨가 가해자를 막다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가해자는 30대 여성으로 이 마지막 공연이 끝난 후에 분장실로 찾아와서 난동을 벌인 겁니다. 사실 이 여성의 타깃은 규현 씨가 아니라 당시 이제 뮤지컬 그 배우 그걸 했던 박은태 씨였다고 하는데요. 규현 씨는 이날이 아닌 이제 그 전날에 이제 공연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공연을 축하하고 또 전체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공연장에 방문을 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잠시 전해드리자면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여성이 갑자기 분장실로 찾아와서 무방비 상태였던 박은태 배우를 향해 흉기로 공격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상황을 감지한 박은태 씨가 여성을 먼저 제압했고 규현 씨와 또 현장에 있던 다른 배우가 이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현 씨는 A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손가락에 가벼운 찰과상 정도만 입었다고 하는데요. 또 곧바로 현장에서 처치해 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는 상태라고 규현 씨의 소속사가 전했습니다. 네, 배우 박은태 씨는 규현 씨의 부상에 미안해하면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에 선뜻 도움을 줘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박은태 씨는 이번 흉기난동 사태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 측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우려가 돼서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며 앞으로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공연장 보통 가봤지만 이게 무대 뒤에 이 배우들한테 접근하는 거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가해자가 이렇게 배우 분장실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저도 이 해당 공연 관계자에 좀 물어봤는데요. 이 분장실 자체가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날이 마지막 공연인데다가 또 전체 회식이 있었던 만큼 분장실에 뭐 배우들의 그 가족, 지인 등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금 이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가해자는 그 틈에 끼어서 침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 의도 밝혀졌습니까? 이 가해자 A 씨는요,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은태 배우에 대해서 팬인 나를 못 알아봐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현장에 있던 배우들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또 A 씨는 스토킹 등 유사범죄 전력은 없지만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 병에 35억 원입니다. 위스키 한 병이 보이는데 35억? 정말 놀랄만한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 런던 경매 회사 소더비에서 싱글 몰트 위스키 맥켈란 1926 한 병이 218만 7,500파운드, 한화로 약 35억 원에 팔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로 등극을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와인이나 증류주를 통틀어 경매 역사상 최고 가격에 판매가 된 건데 같은 통에서 나온 또 다른 한 병의 스카치 위스키도 4년 전 소더비 경매에서 약 23억 원에 낙찰이 돼 당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운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매에서 2019년 최고가 기록이 다시 한번 깨진 겁니다. 소더비 관계자는 맥켈란 1926은 모든 경매인이 팔고 싶어 하고 모든 수집가가 소유하고 싶어 하는 위스키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스키 저희가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어떤 술이길래 이렇게 비싼 값에 판매되는 건지 이거 역시 또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빈티지 위스키인데요. 1926년에 증류가 돼서 이 오크통에서 60년간 숙성이 됐습니다. 이후에 1986년에 단 40병만 한정 생산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이게 시중에 판매되지 않고 주요 고객들한테만 제공이 된 것으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위스키계의 롤스로이스 이런 이제 별칭도 갖고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이번에 낙찰이 된 거는요. 이탈리아 팝 아티스트 이 발레리오 아다미의 라벨이 붙은 12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아다미 라벨은요. 2011년 이 동일본 지진 때 한 병이 파괴가 됐고 또 한 병은 소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히 이제 이게 몇 병이 남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서 그 희소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날 판매된 이 맥켈란 1926은요, 이 맥켈란 증류소에서 코르크를 교체를 했고 라벨 모서리에 접착제를 새로 바르는 그런 작업 등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 36억이면 결국 이제 술 한 잔이 거의 억 단위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맛은 과연 어떨지 이거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소더비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극미량 샘플을 맛봤다고 전하면서 맛이 아주 풍부하고 예상대로 이 말린 과일뿐 아니라 향신료와 나무의 풍미가 많다 이렇게 시음평을 정했습니다. 이어서 60년간 어두운 유럽의 오크통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색깔이 반영됐다며 가볍게 마실 것은 아니고 풍부하고 깊은 향이 있는 위스키다. 대단하다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11회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 이틀차를 맞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발 하라리와 또 국내외 유명 석학들이 모여서 지금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고이동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포럼이 열리고 있는 서울 워커힐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포퓰리즘 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5번째 세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뜨거운 열기 속에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의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하라리 교수는 AI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디지털 독재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인간이 기술에 지배당하는 수동적 소비자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지배층의 세금 징수 수단으로만 사용되다 나중엔 문학 창조의 도구가 된 문자처럼 AI 등 새로운 기술의 능동적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딥러닝 창시자인 요수아 벤지오 교수가 AI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AI의 올바른 사용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규제에 따르지 않으면 테러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은 민주주의, 디지털 권리 장전을 선포하라는 주제로 이틀째 열리고 있는데요. 포럼에 참가한 많은 글로벌 석학과 전문가들이 이 같은 주제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